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오늘은 11월 2일 목요일이고요. 역사 속에 오늘은 어떤 의미가 있을지 오늘의 역사 준비되어 있고요. 또 오늘의 요리 있는데 오늘은 소고기입니다. 네. 이 소고기 가지고 맛난 요리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기대됩니다. 그럼 가장 먼저 날씨부터 전해드릴게요. 마지연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상암동에 나와 있습니다. 어제는 관측사상 가장 따뜻한 11월이었는데요. 오늘 아침 또다시 기록을 경신하며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은 전국 하늘도 대체로 맑아서요. 야외 활동하시기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요즘 공기질이 좀 탁하던데 오늘은 어떨지도 궁금합니다. 자세히 전해주세요. 네, 일부 중부 지역은 오전 한때 공기질이 탁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 보이니까요. 호흡기 관리에도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오전까지 남부 내륙에는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가시거리가 200m까지 짧아져 있으니까요. 오늘 출근길에는 평소보다 감속 운전해주셔야겠습니다. 오후부터는 영동 지역에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순간 풍속 초속 20m 이상의 강풍이 예상되니까요. 시설물 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는 서울 18.9도, 대전 14.2도, 대구는 12.2도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남부를 중심으로 일교차가 15도까지 벌어지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24도, 부산 25도, 광주는 27도까지 오르겠는데요. 평년 기온을 웃돌며 다소 덥게 느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가을은 짧아서 더 찬란한 계절인 것 같습니다. 내일부터 주말까지는 비 소식이 나와 있고요. 비가 그친 후에는 기온이 뚝 떨어지니까요. 잠시 찾아온 파란 하늘을 만끽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 순서입니다.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이슈 구속 후기입니다. 온라인에 춘천 흉기난동 예고글을 올렸다가 구속됐던 20대 남성이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뒤에 장난스러운 구속 후기 글을 올려서 논란되고 있고 검찰이 항소를 결정하게 됐습니다. 아, 정말 왜 이럴까요? 그러니까 살인 예고글에 대한 재판부의 선처로 풀려났음에도 반성을 하긴커녕 구속 후기를 올렸습니다. 자세한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시죠. 이 20대 남성은 지난 8월 칼로 생선회를 뜨는 사진을 첨부하면서요. 춘천에서 칼부림을 할 예정이다라는 게시글을 올려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는데 1심 재판부는 이 남성이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로 선처했습니다. 하지만 석방된 이후 이 남성 온라인 커뮤니티에 구속 후기 쓰겠습니다 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는데요. 이 글에는 살인 예고글을 쓴 다른 사람과 내가 도원 결의를 맺었다. 그리고 자신의 혐의가 알려지면서 내가 교도소에서 인기남이 됐다. 라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글이 당연히 논란을 일으켰고요. 이 글을 확인한 검찰이 1심 판결에 항소를 결정했습니다. 춘천지검은 이 범행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력의 낭비를 초래한 점, 집행유예로 석방된 직후 글을 올려 공권력을 조롱한 점을 고려해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항소한 이후에 A씨가 후기글에 대해서 또 해명글을 썼다고. 그렇습니다. 글을 장난스럽게 올린 것은 맞지만 반성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라는 내용이었는데요. 나를 조롱하는 사람들한테 나 괜찮다, 나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잘 살고 있다. 이런 부분을 표현하고 싶어서 장난식으로 적었다고 밝힌 겁니다. 이 남성은 현재 심리상담치료센터를 다니고 있고 인터넷 중독 치료하고 있다면서 더 이상은 내 얘기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괜한 일을 한 거죠. 괜한 그렇죠. 일.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두 번째 이슈, 폭행당한 아빠입니다. 아들과 아들 친구의 싸움을 말리려다 아들이 보는 앞에서 무참히 폭행을 당한 아빠의 사연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 싸움이 어른들 싸움으로 이렇게 번진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이 과정에서 아이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한 아이의 아버지가 정말 무참히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건은 이 무참히 폭행을 당한 남성의 아내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면서 논란이 시작됐는데요. 아이가 보는 앞에서 남편이 폭행당했다라는 제목의 글이었습니다. 이 작성자인 아내에 따르면 아이들이 축구를 하면서 싸웠던 적이 있었는데 상대편 아이의 아빠가 오더니 본인 자녀에게 너희 엄마 아빠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위협을 했다는 겁니다. 겁에 질린 이 자녀가 울면서 엄마인 작성자에게 전화를 했다는 것이고요. 뒤늦게 연락을 받고 온 이 작성자의 남편은 상대 남성, 그러니까 상대 아이의 아빠에게 인사를 건네자 이 남성이 느닷없이 폭행을 가했다는 게 이 아이 엄마 측의 주장입니다. 야, 이게 갑작스럽게 폭행으로 이어졌으면 거기 또 아이들이 다 있었을 텐데 네. 아이들이 빤히 보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작성자가 공개한 당시 영상도 있는데요. 아이들 여러 명이 그 현장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남성이 다른 남성에게 주먹을 마구 휘두르는 모습이 찍혀 있고요. 아이들이 주위에서 하지 마세요 이렇게 외치지만 폭행은 멈추지 않습니다. 여기에 더 충격적인 건 상대 아이가 울고 있는 그 작성자의 아이에게 다가와서 너네 아빠가 우리 아빠한테 졌다 이렇게 놀리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결국 아이들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고요. 병원에 실려간 이 작성자의 남편은 전치 5주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큰 충격을 받은 작성자 측, 경찰에 고소장을 냈는데 상대방은 쌍방폭행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저게 뭘 한 대만이라도 치면 그게 쌍방폭행이라는데 네. 지금 저기 영상도 있고 증인들도 많아요. 아이들도 네. 다 본 상황이기 때문에 저건 누구 잘못인지 그냥 밝혀질 것 같은데 내가 막 맞는데 그냥 맞고만 있어요? 한 방이라도 쳤는데 또 이게 쌍방폭행? 쌍방이 되니까. 난 이건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네.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세 번째 이슈 투자 이민입니다. 코로나19가 풀리자 중국인들이 거주 비자와 영주권을 주는 투자 이민 제도 활용하기 위해 10억 원을 들고 제주도로 몰려들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10억이란 거액을 들고 중국인들이 제주도를 찾고 있습니다. 투자 이민 제도, 이게 뭔지부터 좀 짚어봐야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투자 이민 제도는 관광단지나 관광지 내 휴양 체류 시설에 10억 원 이상을 투자하게 되면 거주 자격을 5년간 투자를 계속 이어나가게 되면 영주권을 주는 제도입니다. 2010년도에 제주도에서 처음 도입이 됐는데요. 이후에는 강원, 전남, 인천, 부산 등지로 확대가 됐습니다. 당초 투자액도 원래는 5억 원이었지만 영주권을 얻은 후에 바로 투자금을 회수하는 이른바 먹튀 논란, 그리고 공교육, 의료보험 혜택, 영주권 남발 지적 등으로 지난 5월 법무부가 그 액수를 2배로 늘린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게 코로나19가 풀리면서 이제 다시 또 중국인들이 대거 몰려오고 있다. 이런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어제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제주 투자 이민제를 통해서 54명이 거주 비자를 발급받았습니다. 투자 액수로 따지면 183억 원에 달하는 수치인데요. 이는 2020년도부터 2020년까지 3년치 실적을 웃도는 수치이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투자 이민 제도로 인한 부동산 가격 폭등 우려하고 있으면서 외국인 투자 유치 실적을 끌어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집중하기보다는 그동안의 실적을 바탕으로 보다 구체적인 향후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투자 자본이 들어와서 관광이 활성화되고 지역이 개발되고 뭐 이러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지금 변호사님 네. 얘기하신 대로 뒤에 또 안 좋은 작용이 있거든요. 잘 살펴봐야 될 부분이고요.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번째 이슈 장병 영웅입니다. 최근 고속도로에서 차량 화재를 목격하고 초기 진화를 한 뒤에 조용히 현장을 떠나서 주목을 받았던 군인들의 정체가 마침내 밝혀져서 화제입니다. 네, 고속도로에서는 사실 작은 사고도 굉장히 큰 사고로 번질 수 있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익명의 장병 영웅들이 나타나서 그 상황을 또 해결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달 27일 여주시 중부 내륙고속도로의 갓길에 세워진 SUV 차량에서 큰 화재가 났는데요. 화염과 연기가 치솟는 아찔한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이때 군 장병을 태운 버스 한 대가 멈추더니 군인들이 내려 소화기로 불을 끄고 달리는 차량들을 다른 차로로 유도하면서 추가 피해를 막았는데요. 이후에 소방관들이 도착하자
진입하자 장병들은 그대로 북대로 복귀했다고 합니다. 이들의 선행은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장병들을 수소문하면서 뒤늦게 알려지게 됐는데 결국 이 영웅들의 정체가 드러난 겁니다. 바로 육군 수도기계화 보병사단 맹호부대 소속 장병들이었다고 하는데요. 평소 팀워크 훈련을 자주 해서 재빠른 대응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용기 있는 행동에 소방당국은 물론 군에서도 표창 수여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이고, 믿음직한 우리 군. 너무 멋집니다. 네, 좋네요. 마지막에 이게 좋은 소식으로 끝내서 좋네요. 오늘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역사 속에 오늘은 어떤 의미가 있는 날일까? 오늘의 역사가 있는 날입니다. 개그맨 정철규 씨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개그맨 정철규입니다. 카랑카랑. 자, 우리에게 역사 이야기를 들려주실 역사학자 이익주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재밌는 역사 이야기를 함께할 역사학자 이익주입니다. 네, 오늘은 먼저 언제로 돌아갑니까? 1968년 10월 30일로 갔습니다. 어떤 얘기 해주시겠습니까? 1968년 10월 30일은 동해안의 울진 삼척에 북한 무장공비 120명이 침투한 날입니다. 그들은 민간인 23명을 살해했고요. 작전 중 우리 군경 38명이 전사했습니다. 특히 이들은 공산당이 싫어요. 이승복 어린이를 잔인하게 살해해서 전 국민의 분노를 사게 됐습니다. 예. 네. 아니, 무장공비가 120명이나 들어왔다. 이것도 놀라운데 민간인을 학살했다. 네. 그리고 어린아이까지 처참히 죽였다. 이거 정말 충격적이었죠. 그렇죠. 무장공비는 근데 은밀히 침투를 해야 되는데 근데 어떻게 120명이나 이렇게 몰래 넘어올 수 있었던 걸까요? 네, 이때 넘어온 무장공비들은 북한 특수부대 1, 2, 4군부대 출신이에요. 같은 해 1월 달에 청와대를 습격하기 위해서 침투했던 1.1 사태의 무장공비와 같은 부대였습니다. 이들은 10월 30일 북한 원산에서 고무보트를 타고 울진 고포리 해안에 도착합니다. 고포리는 울진과 삼척 사이에 있는 마을인데요. 경상북도 최북단으로 상대적으로 경계가 허술했던 지역이라서 상륙과 내륙 침투가 수월했던 거죠. 또 들키지 않기 위해서 나누어서 침투했는데 10월 30일, 11월 1일, 12월 2일에 각각 30명, 30명, 60명이 들어왔습니다. 야, 근데 이게 간첩들이 보통 이렇게 무장공비가 왔을 때 몇 명은 들어봤을 때 120명은 너무나 많이 온 거거든요. 김일성이 이렇게 많은 인원들을 이렇게 난파시킨 목적이 있었을까요? 이들이 받은 명령은 남조선 인민들을 전향시켜 혁명 봉기를 준비하라라는 거였습니다. 남한의 민간인들에게 접근해서 사상 전파를 하고 대한민국 정권을 뒤엎겠다 이런 계획이었어요. 자, 이들은 상륙한 뒤에 울진의 화전민 마을 고수동으로 향합니다. 이 고수동은 7가구 19명이 사는 작은 마을이었는데요. 신사복으로 갈아입고 공무원 행세를 하면서 주민등록증 사진을 찍어드리겠습니다라고 해서 마을 사람들을 한 곳으로 불러 모으고 주민들의 신상 정보를 상세하게 기록을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공비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뒤에서 총을 든 무장공비들이 등장하면서 순식간에 포위되고 말아요. 이들은 본색을 밝히면서 반나절 동안 북한 사상교육을 하고 조선노동당 입당 원서를 쓰라 요구를 하기도 하고 위조 지폐를 나눠주면서 환심을 사기도 했습니다. 김일성이 정말 시대착오적인 발상을 한 거죠. 저렇게 총 들고 무장공비가 들어와서 뭐 무력으로 어쩌고도 아니고 사상을 전파해서 사상전향을 시킨 후에 여기를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말이 안 되죠. 이상한 전혀 안 일을 되죠. 했어요, 지금. 그렇죠. 그게 될 일이겠어요. 그래서 처음엔 이제 사상 전파만 하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점차 이제 신고를 하려고 하는 이런 분위기가 느껴져요. 이때부터 태도가 돌변합니다. 보여주기식으로 한 명을 죽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을 앞에서
32살 청년 전병두 씨를 죽여서 공포심을 조장합니다. 그리고 민간인 학살이 이어지는데요. 편지 배달하던 집배원을 납치해서 살해하고 삼척군 하장면의 산간마을에서는 80살 노인, 52살 며느리, 15살 손자 일가족 3사람을 살해하고 추수하던 주민들을 상대로 무차별 사격을 가해서 다수의 사상자, 사망자가 발생하기도 됩니다. 네, 인간 병기의 타깃이 민간인이 됐습니다.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무장공비가 침투했을 때 그 사실을 알고 있었나요? 네,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 중앙정보부가 군부대, 감청부대에서 실시간으로 정보를 보고받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전모를 공개할 때 사회가 혼란해진다는 우려 때문에 30명 침투 이렇게 축소 발표하고 비밀리에 소탕 작전을 개시합니다. 군인, 경찰, 예비군까지 모두 투입한 작전이었는데요. 헬리콥터를 띄워서 숲에 숨어있는 무장공비를 찾아내서 소탕하기도 하고 자 그러다가 전세가 확 기우는 대반전이 일어나는데 1968년 11월 16일 무장공비 2명을 생포합니다. 이때 생포된 무장공비의 기자회견이 있는데요. 함께 보실까요? 아무것도 모르게 사상 배워온 이런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진 이런 것을 정말 심장 깊이 가슴 깊이 생각하고 이 김일성을 반대하고 그놈들을 죽이는 데까지 나의 이 청춘을 깡그리 바치기 위해서 끝까지 싸워왔다는 걸 이걸 말씀드리게 됩니다. 네, 이 무장공비 자기 동료들이 지금 네. 생포가 이렇게 됐으니까 아무래도 무장공비들 이 전투 의욕이 많이 상실되지 않았을까요? 네, 결국 12월 말까지 58일 동안의 작전 기간 동안 공비 113명 사살 그리고 7명 생포를 합니다. 국군과 예비군의 활약으로 무장공비 소탕에 성공한 거죠. 하지만 우리 민간인의 희생도 컸어요. 23명이나 희생이 됐고 이념, 사상과 무관한 농민들이 주로 희생을 당했습니다. 특히 이승복 어린이의 사망 소식은 전 국민을 정말 분노케 했죠. 네, 맞습니다. 1968년 12월 9일 무장공비 잔당이 평창 산골에서 농사를 짓던 이승복 어린이집을 급습하는데요. 그 어린아이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시 상황을 재구성한 모습이 있는데 함께 보시죠. 내래 다시 한번 못 가서 북조선이졌니? 미제 앞잡이 노릇하는 남조선이졌네. 공산당은 거짓말쟁이에요.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살고 싶으면 내래 다시 한번 못 가서 우리 북조선이 좋디? 싫어요. 공산당이 싫어요. 네, 학교에서 배운 대로 공산당이 싫어요라고 말한 이승복 어린이는 결국 칼에 찔려 무참히 살해됩니다. 게다가 어머니와 두 동생까지 살해되고 말아요. 그 이후 공산당이 싫어요. 이게 아주 초등학생, 국민학생들을 그 입에서 회자가 됐는데요. 이승복 어린이는 반공의 상징이 됐고 전국 초등학교엔 이승복 동상이 세워지고 백일장, 포스터 그리기, 웅변대회 이런 각종 추모, 규탄 행사가 열리게 됩니다. 1998년에 한 언론에서 이 공산당이 싫어요 발언이 진실이냐, 이승복 사건이 오보였다 이런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는데요. 결국 이승복 사건을 최초 보도한 언론사가 문제를 제기한 기사를 쓴 기자를 고소했고 대법원 판결은 이승복 사건은 진실이다였습니다. 북한은 지금까지도 이 희생자들에게 사과를 하고 있지 않은데요. 2021년에 민간인 희생자 유가족이 오랜 고민 끝에 북한과 김정은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를 했어요. 하지만 북한은 어떤 판결에도 따르지 않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지 않습니다. 네, 사상을 전파해서 정권을 뒤집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왔는데 오히려 반공 정신을 투철하게 만들어버렸어요. 네. 자, 오늘의 역사, 다음 역사로 가겠습니다. 1940년 11월 5일로 갔습니다. 어떤 얘기 해주시겠습니까? 미국 이야기입니다. 1940년 11월 5일은 미국 대통령 프랭클린 루스벨트가 미국 최초의 3선 대통령에 당선된 날입니다. 루스벨트는 한 번 더 연임을 해서 미국 역사상 유일한 4선 대통령이 되죠. 미국에는 루스벨트 대통령이 2명이 있어요. 시어도어 루스벨트라는 또 대통령이 있어서 우리에게는 굉장히 많은 루스벨트 대통령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시어도어 루스벨트는 테디라고 하는 애칭으로 미국인의 사랑을 받고 있죠. 네. 프랭클린, 시어도어 루스벨트 모두 미국인의 사랑을 받고 있는 대통령들입니다. 네. 지금은 미국이 3번 이상 대통령을 할 수 없는데 당시에는 그게 없었으니까 루즈벨트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 중에서 가장 길게 12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네, 뭐 네. 유일무이한 4선 대통령이고 또 정치까지 잘했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처음에 어떻게 정치에 입문하게 됐을까요? 루스벨트는 1882년 뉴욕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유복하게 자라요.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고 변호사로 일하다가 1910년 28살 나이에 뉴욕주 상원의원에 당선되면서 정치에 입문하게 됩니다. 이후에 1928년에는 뉴욕 주지사에 당선이 됐는데 1933년까지 주지사로 있는 동안 최고의 지사라는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부유했고 젊은 나이에 변호사부터 의원을 거쳐서 주지사까지 뭐 그야말로 탄탄대로를 걸었네요. 네,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그런데요. 루스벨트에게도 아픔이 있었어요. 1921년 39살 나이에 두 다리가 마비되는 소아마비가 온 겁니다. 자, 사람들은 그가 다시 정치를 할 수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꾸준히 재활에 매달린 결과 1924년 민주당 뉴욕 전당대회에서 버팀목에 의지해서 연단까지 스스로 올라가서 군중들을 감동시켰습니다. 대중 앞에서는 강건한 모습이었지만 비공식 석상에서는 주로 휠체어를 타고 이동을 했고요. 그래서 하반신이 사진에 찍힌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고 해요. 기자들도 루스벨트가 힘겨워하는 모습을 찍지 말아달라는 이 부탁을 받아들여서 그가 죽고 나서야 루스벨트가 장애가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된 사람도 많았다고 합니다. 네, 이 성공한 정치인의 이 이면에는 남모르 아픔이 있었는데 루스벨트가 처음에는 어떻게 대통령에 당선됐을까요? 1929년이 아주 유명한 해죠. 세계적인 대공황이 온 해고 이 공황으로 미국 전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미국민 4명 중에 1명이 일자를 잃었고 농산물 가격은 폭락하고 회사는 파산하고 산업 생산은 공황 이전의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치러진 대통령 선거가 1932년에 있었는데 루스벨트가 대통령직에 도전을 해요. 민주당 후보로 나와서 이 공황을 타파하기 위한 뉴딜 정책을 제시합니다. 선거에서 현직 대통령 허버트 후보를 압도적으로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이 됐습니다. 그런데 하마터면 루즈벨트가 취임을 못할 뻔했다면서요? 네, 그런 작은 사건이 있었어요. 당선되고 취임 전에 마이애미를 방문했는데 벽돌공이었던 주세페 장가라라는 사람이 암살을 하고 해서 총을 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총알이 루스벨트가 아닌 옆에 있던 시카고 시장 안톤 서맥의 가슴에 맞았고 서맥은 병원에서 사망을 했습니다. 이렇게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대통령에 오른 루스벨트는 취임 연설에서 대공황 때문에 이 절망에 빠져있던 국민들에게 아주 희망을 주는 유명한 연설을 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 한마디가 국민들에게는 굉장히 큰 희망이 됐을 것 같은데 루즈벨트가 제시한 뉴딜 정책,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거였을까요? 루스벨트는 1,500만 명에 달하는 실업자 구제 그리고 무한정으로 생산되는 농산물 처리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 건국 이후 대대로 지켜져 오던 자유경제 원칙을 버리고 국가가 시장경제에 적극 개입해서 통제하는 정책을 시행하는데 이것을 뉴딜 정책이라고 하죠. 구체적으로는 은행에 대한 정부 통제를 강화하고 통화를 국가가 직접 통제했어요. 농산물 생산량을 조절했고 테네시강 유역 개발을 통해서 실업자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또 최저임금제 도입하고 사회보장법을 제정해서 은퇴 후에 정부가 연금을 주도록 하는 장치도 만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루스벨트가 이렇게 과감한 그 정책들을 시행을 했는데 실제로 효과가 좀 있었나요? 네, 효과가 있었어요. 루스벨트 집권 기간 동안에 실업률이 낮아지고 국민 소득이 올라가면서 경제 상황이 호전이 됩니다. 1935년 여름부터 경기가 상승했고 그 힘으로 1936년 재선에 성공합니다. 그런데 1937년부터 미국 경제가 다시 악화가 됐어요. 그래서 후기 뉴딜 정책이라고 하는 걸로 대처하는 그 도중인 1939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전쟁 중에 1940년 루스벨트는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 이래로 지켜져 오던 삼선 금지의 불문율을 깨고 다시 한번 대통령 후보로 나섭니다. 2차 대전 중 강력한 리더십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열렬한 지지에 힘입어서 결과는 또 당선.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1940년 11월 5일 3선에 성공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경제 문제는 다른 곳에서 풀려요. 2차 대전 기간 동안에 막대한 무기 생산으로 미국 산업이 활기를 찾고 군수 공장이 막 돌아가고 젊은이들이 군입대를 하면서 실업 문제가 자동적으로 해결이 됐던 것입니다. 네, 전쟁 참전이 미국을 더 부유하게 만들고 강대국으로 가게끔 만들어놨네요. 그러니까 루즈벨트 대통령의 인기가 치솟고 네. 4선까지 성공할 수 있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게다가 전쟁 상황도 좋아져요. 1944년 6월 달에 미국, 영국 등 연합군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에 성공하면서 전세가 연합군 쪽으로 기웁니다. 또 태평양 전쟁에서는 미드웨이 해전에서 미군이 승리하면서 미군을 몰아붙이기 시작해요. 이런 상황에서 1944년 루즈벨트가 미국 역사상 최초의 4선 대통령이 됩니다. 그래서 임기를 16년 동안 채울 수 있었는데 2차 대전 승리를 눈앞에 둔 1945년 4월 달에 루즈벨트가 뇌출혈로 사망을 합니다. 그래서 4선인데 재임 기간이 12년이 된 거죠. 독일이 항복하기 불과 한 달 전, 일본 항복 넉 달 전의 일입니다. 사랑받던 대통령이 전쟁의 종결도 보지 못하고 갑작스럽게 떠났습니다. 국민들의 슬픔이 말도 못했겠어요. 네, 당시 미국 사람들이 링컨 대통령 암살 이후 가장 큰 슬픔에 빠졌다고 언론이 전합니다. 부고를 접한 영국의 처칠 총리는 미국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언젠가 이 세상과 역사는 당신네 대통령에게 큰 신세를 졌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요. 루즈벨트는 전쟁이 끝나기 전부터 죽을 때까지 전후 세계 질서 구상에 몰두했는데 그의 열망은 사후에 유엔 결성으로 결실을 보게 됩니다. 루즈벨트는 한국에게도 상당히 고마운 대통령이에요. 카이로 선언이라고 해가지고 2차 대전 끝나고 한국의 독립을 약속한 최초의 국제회담이라고 한 게 있는데 그 국제회담을 주도한 사람이 바로 루즈벨트 대통령이었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경제 대공황과 전쟁 위기에서 미국을 구해내고 개인적으로는 장애를 극복하고 국민들에게 희망을 보여줬던 루즈벨트는 여전히 미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통령으로 남아 있습니다. 야, 최악의 상황에서 대통령직을 수행했는데 야, 악재가 호재가 되는 상황으로 만들어놨어요. 대공황, 전쟁을 극복하고. 네. 아, 대단한 분이네요. 자, 다음 역사로 가겠습니다. 1974년 11월 3일로 갑니다. 어떤 얘기 해주시겠습니까? 1974년 11월 3일은 청량리 대왕코너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한 날입니다. 대왕코너는 청량리를 대표하는 상가였지만 세상에 그 이름이 알려진 것은 1972년부터 75년까지 연이어 3차례의 화재가 발생했기 때문인데요. 그중 두 번째 화재가 이때 발생하면서 나이트클럽이 있던 6층 건물이 모두 불에 타고 88명의 사망자가 나오는 끔찍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네, 대왕코너에서 3년에 3번이나 불이 났으니까 네. 거기가 풍수상은 좋다. 그 화재를 가지고 있는 땅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고 1974년에 있었던 화재는 71년에 발생한 우리도 한번 다뤘죠. 대형각 화재 그렇죠. 네, 맞아요. 네. 이후에 또 큰 불이었기 때문에 최악의 또 인재로 평가받고 있고 그랬어요. 네, 맞습니다. 있어서는 안 될 사고가 3번이나 일어났다는 게 믿기질 않는데 청량리에 그럼 처음에 어떻게 대왕코너가 들어서게 됐을까요? 대왕코너는 1968년 8월 15일 청량리역 주변을 미화하겠다고 하는 이런 취지로 연건평 12,000평 건물에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자동문 이런 현대식 편의시설을 갖추고 지어진 건물입니다. 이전까지 청량리 일대는 불량주택이 아주 매곡하게 들어서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대왕코너의 완공은 불량 건물로 뒤덮여 있던 청량리 일대의 변화를 알리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네, 청량리 일대를 발전시키겠다는 포부로 출발한 상가였는데 이때만 해도 3번이나 불이 날 거라고 생각을 못했을 거란 말이죠. 첫 번째 화재는 혹시 어떻게 시작이 됐을까요? 첫 화재는 1972년 8월 5일에 있었습니다. 1층 분식센터에서 프로판 가스가 폭발하면서 불이 났어요. 1, 2층이 전소하고 나머지 층에도 불이 옮겨 붙었는데 이 사고로 6명이 사망하고 100여 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사망자 대부분이 6층 학원 수강생으로 연기 때문에 미처 탈출하지 못하고 같은 층의 그 화장실 구석에서 웅크린 채로 이 사망한 채로 발견돼서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그런데
화재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뜻밖의 새로운 사실이 밝혀집니다. 대왕 코너 건물이 원래 5층으로 허가를 받았는데 무단으로 6층, 7층을 더 건축한 불법 건물이었다는 겁니다. 결국 건물 인허가, 준공검사를 담당했던 서울시 관계자들과 공무원에 대한 수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자, 대왕 코너는 그 후에 1972년 9월까지 복구 공사를 마쳤어요. 화재 원인이 되었던 가스 시설을 건물 바깥으로 내보내고 층마다 방화 셔터, 스프링클러 등 안전장치를 설치한 이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첫 번째 화재가 나고 교훈을 얻어서 조치를 취한다고 취했는데 네. 또 화재가 나잖아요. 네. 그렇죠. 그로부터 2년 뒤인 1974년 11월 지하철과 연결된 백화점 탄생을 알리던 대왕 코너에 또 한 번의 어마어마한 화재가 발생합니다. 새벽 2시 50분경에 대왕 코너 6층 호텔 비상계단 조명 등에서 불이 시작이 됐고 가연성이 높은 내부 장식들을 타고 해당 층으로 순식간에 번져나갑니다. 이로 인해서 6층 호텔 투숙객과 나이트클럽 손님 등 88명이 사망했는데요. 사망자 중 72명이 나이트클럽에서 발생했을 정도로 피해가 컸습니다. 하나뿐인 출입구가 회전문이었어요. 이렇게 되면 바깥으로 나가질 못하죠. 게다가 나가려고 하는데 종업원들이 술값 계산은 다 하고 나가라. 이러면서 출입문을 막아섰다고 해요. 이런. 자, 출입문으로 나가질 못하게 되니까 창문으로 뛰어내리게 됐는데 이러다가 사망한 사람도 6명이나 됐습니다. 야, 이게 말이 됩니까? 불이 났는데 빨리 대피를 시켜야지. 그러니까. 예. 술값 계산을 하고 나가라. 이게 참 답답합니다. 또 거기다가 불이 난 그 시간이 원래 나이트클럽 운영 시간이 아니었다면서요. 네, 불법의 연속이었어요. 그 당시에 나이트클럽은 새벽 2시까지만 영업하도록 돼 있었는데 이걸 어기고 문을 걸어 잠그고 매일 밤 철야 영업을 했다는 겁니다. 경찰의 단속을 피하려고 밤 12시가 되면은 엘리베이터를 세우고 바깥에서 들어오는 중앙 계단의 셔터도 내리고 또 밴드 소리가 바깥으로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방음 장치를 철저하게 해놔서 사방벽이 거의 밀폐된 데다가 불이 난 순간 전등 불까지 꺼져서 혼란이 가중됐던 겁니다. 이 사건으로 대왕 코너 사장은 물론이고 동대문 구청장, 청량리 경찰서장 등이 모두 처벌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때가 통행금지 있을 텐데 어떻게 새벽 2시까지 영업을 하고 심지어는 이걸 어기고 또 밤샘 영업을 하고. 참, 화재의 불행은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었죠. 예, 또 한 번 더 있습니다. 두 번째 화재 후에 1년도 되지 않아서 1975년 10월 12일 밤에 또 한 번 화재가 발생합니다. 건물 2층에서 불이 붙어서 3, 4층으로 옮겨 붙었고 6시간 만에 진압이 됐는데 이 화재로 4층 미호학원에서 잠자던 학원생 3명이 연기에 질식해서 사망했습니다. 앞선 두 번의 화재와는 달리 인명피해는 적었지만 2층부터 4층까지 모든 상점들이 타버려서 경찰 추산 약 1억 5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때부터 언론은 대왕 코너를 화마의 집, 화재 대왕 이렇게 비판하면서 화재 대비가 미흡했음을 꼬집었고요. 대왕 코너는 서울시에 의해서 폐쇄 조치되고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네, 이렇게 폐쇄 조치가 됐으니까 더 이상 이제 화재는 발생이 안 했겠죠? 아닙니다. 이후 대왕 코너는 1979년 맘모스 백화점이 들어와서 영업하면서 재기장을 합니다. 청량리 맘모스 백화점 아마 귀에 익은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 후 1994년에 L사가 인수해서 엘테 백화점이 됐는데요. 1996년 2월 27일 또 한 번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와. 백화점 4층 창고에서 용접 중 불꽃이 가연성 자재에 옮겨 붙으면서 불이 붙었고 5층부터 7층까지 급속히 번졌어요.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2억 5천만 원의 재산 피해를 냈고 복구를 하면서 5, 6, 7층을 철거해서 4층 건물이 됐습니다. 지금은 청량리역 일대가 상전벽해가 됐어요. 저희 학교가 거기 있어서 제가 자주 가는데요. 네. 그 화재가 많이 났던 그 4층짜리 백화점은 없어졌고 개발되면서 아주 고층 건물이 거기 들어서 있습니다. 같은 곳에서 여러 차례 화재가 났다고 해서 터가 잘못됐다고 탓할 분 혹시 안 계시겠죠? 다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이제 겨울이죠. 우리 모두 불조심. 꺼진 불도 다시 보자. 다시 보자.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재라고 그런 거잖아요. 네. 자, 다음 역사로 가보겠습니다. 1986년 11월 1일로 갑니다. 어떤 얘기 해주시겠습니까? 11월 1일은 인기 연예인들이 유난히 많이 세상을 떠난 날이에요. 그래요? 가수 김현식 씨, 유재하 씨, 함중아 씨가 다 이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중에서도 1986년 11월 1일은 온 국민을 정말 웃기고 울렸던
전설의 코미디언 서영춘 씨가 세상을 떠난 날입니다. 야. 서영춘 씨는 온몸으로 끼는 슬랩스틱 코미디의 귀재이고 변화무쌍한 표정으로 한국의 찰리 채플린이라고도 불렸는데요. 간암으로 투병하다 58살을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 일찍 가셨네요. 58에 가셨어요. 그러니까, 예. 70년대 정말 살살이 서영춘 그분이 한번 텔레비전에 나와서 웃겨주면 네, 아주- 그 힘든 시름이 싹 가시는 그런 정도의 코미디언이었죠. 네, 한국 코미디계의 대부이시기도 네. 하고 제 대선배님이시기도 합니다. 네, 근데 이 서영춘 선생님은 처음에 어떻게 코미디를 시작하게 됐을까요? 네, 정말 철규 씨 하늘 같은 선배가 되셨는데요. 서영춘 씨는 본래 코미디언이 아니고 극장 간판을 그리는 화공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악극단 배우가 나타나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대타로 출연해서 출중한 연기 실력을 보여주게 됐고 이것을 계기로 악극단의 정식 배우가 됩니다. 1950년대에는 극장 쇼에 주로 출연을 하다가 1961년 TV방송국이 개국되면서 방송가에 진출했고 단번에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서영춘 씨는 이후 웃으면 보기 와요 같은 코미디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큰 인기를 얻었고요. 1970년대에 최고의 코미디언이었던 구봉서 배삼룡과 원조 코미디언 트로이카 시대를 열게 됩니다. 이 유행어의 원조라고 할 정도로 정말 많은 유행어를 남기셨죠. 네. 그런 거 기억하시나요? 배워서 남주나 또 이거 있어요. 피가 되고 살이 되는 피계백반. 피계백반. 요건 몰랐지. 갈갈갈갈 뿜빠라빠빠 뿜빠빠 하여튼 유행어가 많았고요. 유행어뿐 아니고 애드립의 천재여서 같이 연기하던 상대자가 굉장히 힘들어했다고 해요. 난데없이 애드립 때문에 웃음이 터져서 이걸 참느라고 고생을 했다는 거죠. 또 1960년대 70년대 코미디는 때리고 넘어지는 슬랩스틱이 대세였는데 서영춘 씨가 그 큰 키에 가냘픈 몸매를 날리면서 넘어지는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어떻게 넘어져도 저렇게 웃기게 넘어지냐 이런 말들이 아주 많이 나왔죠. 사실은 넘어질 때는 걸음걸이수 몇 걸음 걸어서 넘어진다, 넘어질 때 어떤 장애물에 부딪힌다, 카메라가 거기를 어떻게 비춘다 이거를 아주 완벽하게 계산해서 연기를 한 노력파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 거의 모두가 아는 노래였잖아요. 서울 구경, 시골 영감 처음 타는 기차놀이에. 기차놀이에. 이 인기도 대단했었어요. 맞아요. 이 서울 구경은 원래 배우 최민수 씨의 외할아버지, 그러니까 배우 강효실 씨의 아버지죠. 강홍식 씨가 부른 노래였는데 서영춘 씨가 다시 한번 부르면서 공전의 히트를 기록합니다. 그 모습 다시 한번 보실까요? 지금 들으실 노래는 서영춘의 서울 구경입니다. 기차는 삐한 곳 떠나갑니다. 영감님이 깜짝 놀래 돈을 다 내면 아깝지 않고 돈 다 낼 테니 나 좀 쳐다주. 저 차 좀 붙들어요. 돈 다 낼 테니. 정말 지금 봐도 그죠? 근데 아우. 저 웃음소리 끝날 때 끝나지 않고 이어지는 저 웃음소리가 또 일품이었고 서영춘 선생님은 한국 최초의 래퍼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잖아요. 그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빠른 대사 처리의 달인으로도 유명했는데요. 서영춘 씨가 부른 사이다송이 있어요. 네. 이게 한국형 랩의 원조가 아니냐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거다 저거다 말씀 마시고. 맞아. 산에 가야 범을 잡고 물에 가야 고기를 잡고 인천 바다에 사이다가 떴어도 곱부 없이는 못 마십니다. 맞아요. 그지 이렇게 맞아요. 끝나는 건데 이 노래가요 아주 그 절묘한 게 있어요. 문장의 마지막이 전부 모음 아로 끝납니다. 못 마십니다. 맨 끝에는 자나깨나 다시 보자 이렇게 끝나가지고 운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이런 운율이 살아있는 이 노래 지금 래퍼들이 오마주할 정도로 랩이라고 해도 손색이 정말 없죠. 네, 정말 뭐 다재다능한 선배님이셨는데 이분이 저기 전세기를 타고 다녔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스케줄이 워낙 많아서 전세기를 타고 다닐 정도였다고 합니다. 개인 헬기를 타고 부산 행사를 갈 때도 있었다고 하고요. 아들도 개그맨이잖아요. 서동긴 씨가 말한 바에 따르면 통금 있던 시절에도 서영춘 씨는 통금 패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에서 인정한 코미디언 이렇게 불린 거죠. 또 서영춘 씨가 집에 행사 보수로 돈을 갖고 오면 쌀가마니에
그 10,000원짜리 가득 넣어서 왔다고 해요. 크리스마스 이브 날에 마치 산타처럼 집에 10,000원짜리 지폐가 가득 든 쌀포대를 가지고 와서 뿌렸고 가족들이 뛰어가 돈을 줍는 이런 모습도 연출했다고 합니다. 야, 뭐 이렇게 사랑받던 서영춘 선생님인데 간암이 발병하면서 정말 오랜 시간 병마와 싸우셨죠. 네, 술이 문제였어요. 서영춘 씨가 소문난 애주가였고 공연 전에는 긴장을 풀기 위해서 술 한 잔을 마시고 올라갈 정도였다고 합니다. 원래 술을 전혀 못했었는데 선배 코미디언 구봉석 씨가 술의 세계로 인도했다고 해요. 그런데 정작 구봉석 씨는 술, 담배를 다 끊었고 그래놓고 서영춘 씨에게 금연 금주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형님이 권해놓고 이게 무슨 소리요 하면서 또 발칵했다는 일화가 있죠. 술을 많이 마신 탓에 결국 간암으로 투병을 하게 됐는데 투병 중에도 문병원 후배가 요즘 죽지 못해 삽니다 하자 너는 죽지 못해 사냐 나는 살지 못해 죽는다 해가지고 끝까지 농담을 던졌다고 합니다. 어려운 시절에 정말 그때는 서영춘 씨 이 코미디를 보면서 배를 잡고 웃었던 기억이 저에게 생생합니다. 자, 그때 그 모습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한 장면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때 웃으면 보기 와요는 시청률이 거의 90% 됐어요. 90%? 와. 안 본 사람이 없으니까. 야. 말이 안 되는 건데. 네. 그러니까. 오늘 유익한 역사 이야기 들려주신 이익주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사기 식탁 시간입니다. 이번 선생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지난주에요. 제가 돼지고기 한 상을 알려드렸잖아요. 네. 아주 반응이 폭발적이었었어요. 뜨거웠습니다. 많은 어머님들이 김치찌개 전골 그거 해 드셨다고 저한테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요. 고기의 제왕. 소고기를 가지고 또 멋진 한 상을 차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소고기다. 요새처럼 이렇게 환절기에 일교차가 굉장히 크잖아요. 이럴 때는 꼭 고기 드셔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요. 맛도 좋고 달달한 입맛도 확 사로잡고 또 다이어트에도 굉장히 좋은 소고기 구이를 이용해서 만든 소고기 채소 무침 알려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아침 저녁으로 요새 굉장히 쌀쌀하잖아요. 이럴 때는 뜨끈뜨끈한 국물 있었으면 좋겠죠. 소고기로 노하우를 팍팍 넣은 고추장 찌개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좋네요. 네, 이 뭐 소고기 요리하면은 뭘 해도 맛있잖아요. 그럼요. 그런데 우리 이본 쌤이 해주시는 소고기 요리는 또 뭔가 다른 비법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오늘 제대로 한번 배워보고 시시까지 한번 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비법을 정말 팍팍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처음에 제가 입맛도 살아나고 그다음에 칼로리도 낮고 그다음에 맛있는 채소랑 같이 먹으니까 좀 든든한 메뉴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면 바로 소고기 구이 무침인데요. 여기 제가 지금 갈비살을 이렇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갈비살 부위 중에 갈비살 부위예요. 갈비살 부위는 약간 여기 보시면 마블링이 조금 있죠. 그래서 지방분과 함께 살코기가 적당하게 아주 연하게 있어서 드시기에 아주 좋고요. 요거 가지고 양념해서 또 구이를 하게 되면 굉장히 부드러운 맛 때문에 또 남녀노소 다 좋아하는 맛입니다. 요거 일단 이렇게 갈비살을 준비를 해놓고요. 요거를 이제 좀 썰어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써느냐 하면 요거 그냥 써는 거는 굉장히 쉬워요. 일단은 여기 칼집을 조금 넣어놨으니까 이렇게 해야 조금 연육기 좀 되고 그다음에 고기가 약간 더 부드러워지거든요. 이렇게 준비를 다 해주시고요. 요거 그냥 짤록짤록하게 이렇게 썰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간단하죠? 네. 조금 큰 거는 3등분, 작은 거는 2등분 이렇게 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요 같이 먹을 게 요 고기만 먹는 게 아니라 채소랑 같이 드셔야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각종 채소랑 같이 제가 곁들여서 구울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하세요.
자, 이렇게 지금 고기가 만들어졌으면 이 고기는 약간 재움을 해야 되겠죠. 어떻게 재움을 하느냐? 여기 재워놓는 게 있어요. 바로 진간장. 네. 그다음에 요거 청주입니다. 청주. 고기니까 좀. 잡내. 네. 그리고 매실청 좀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재울 때 우리가 뭘 하느냐? 불을 조금 켜놓아야 돼요. 미리 후라이팬을 좀 달궈 놓네요. 네, 그래야 여기 또 바짝 또 맛있게 구워지거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다진 마늘 좀 넣어주시고요. 그다음에 약간 단맛이 나면 조금 연육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물엿을 조금만 좀 이렇게 넣어주세요. 네, 없으면 올리고당 그쵸? 넣어도 되죠? 네, 맞아요. 자, 이렇게 해서 조물조물 묻혀주세요. 요거는 오래 재우지 않고 한 10분, 15분 정도 재워도 좋아요. 근데 만약에 좀 시간이 넉넉하다 그러면 미리 조금 재워놓고 냉장고 안에서 20분 정도 재워놓으시면 아주 너끈하게 구워 드실 때 간 맞춤이 되니까 훨씬 더 좋죠. 네. 그리고 일단은 짜지 않아요. 연육만 될 뿐이지.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놓으세요. 자, 이렇게 준비가 됐으면 우리는 또 뭘 해야 되냐면 여기에 준비되어 있는 채소를 준비를 하셔야 돼요. 요거 꽃상추. 꽃상추 아주 싱그럽죠. 네. 그리고 요 약간 쌉쌀한 맛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고기랑 같이 먹었을 때 훨씬 더 상추의 상큼함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요 꽃상추 준비하시고요. 아, 우리 집에 로메인이 조금 있다. 로메인 하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로메인도 같은 다 상추과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요것도 해서 괜찮고요. 또 상추 가면은 따라오는 채소가 있죠. 깻잎? 네, 깻잎이에요. 깻잎이 있으면 훨씬 더 싱그러울 뿐만 아니라 소고기와 궁합이 맞아서 이것도 맞아요. 소화력에 좀 도움이 된다고 하죠. 좋죠, 뭐. 네. 그리고 또 하나, 요거 꼭 들어가야 됩니다. 저 무침에는 무엇보다 요 추청오이가 추청오이. 들어가줘야 돼요. 오이가 들어가면 고기에서 나오는 느끼함을 확 잡아줄 수가 있어서 오이가 굉장히 싱그러운 맛이 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양파도 이렇게 좀 준비하시면 좋고요. 만약에 집에 꽃상추도 없고 깻잎도 없는데 양배추는 있습니다 하시는 분은 양배추 그냥 쓰셔도 되고요. 어저께 부추김치 담고 남은 부추가 조금 있는데 그럼 부추 쓰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매콤한 거 좋아하시면 청양고추. 네. 매콤한 거 싫다 그러면 그냥 풋고추 준비하시고 여기 붉은 고추까지 이렇게 준비를 해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거는 그냥 무조건 넓은 볼에 다 담으세요. 요거는 이렇게. 일단 묻혀 놓을 거니까 다 네. 담으세요. 그리고 오이도 다 담아 놓으세요. 지청오이. 네. 그리고 양파도 담아 놓고요. 맛있겠다. 깻잎도 담아 놓으세요. 깻잎. 기대되시죠? 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선생님 뒤에 비주얼이 네. 막 너무 막 먹고 싶어요. 당장. 자, 그랬으면 재워놨던 고기를 조금 올려놓으면 좋아요. 근데 네. 제가 미리 조금 재워놓은 게 있는데 여기 아마 색깔을 보시면 저렇게 색깔이 변하는구나 하실 거예요. 요거는 제가 지금 금방 한 거잖아요. 네. 요거는 제가 방송 들어오기 직전에 재워놓은 거거든요. 좀 연육이 된 걸로 할까요? 네. 자, 그랬으면 요 마른 팬에 불을 지금 달궜으니까 이렇게 좀 올려주세요. 달고 놓으니까 바로 확. 예. 그냥 그대로 먹어도 맛있어. 그럼. 간이 또 다 돼 있어서. 소고기 먹을 때 소금만 찍어요? 어떻게 먹어요? 저는 소금만 콕 저는 찍어서. 참기름하고 같이. 참기름? 예. 어떻게 드세요, 이재원 은? 저도 소금만. 소금만 콕 찍어서. 그래야 그 고기의 맛이 좀 느껴지는데, 향이랑. 그런 얘기 있어요. 진짜 먹을 줄 아는 사람은 소금만 찍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소금도 또 이렇게 딱 진짜 미식가들은 딱 가지고 다니더라고, 자기 소금. 자기 소금을. 그건 진짜 제대로 미식가야. 근데 어떨 때는 또 저런 양념고기 너무 먹고 싶은 때가 또 있어요. 간 싹 잘 밴 양념고기 너무 맛있잖아요. 양념도 소금 찍어 먹으면 맛있잖아요. 그냥 다 먹어도 맛있어. 맞아. 소고기는 뭐 진리죠. 이렇게 해서 구워주시는데요. 중간중간에 고기가 약간 조금 많이 익혀진다 그러면 불 조절을 조금 해주세요. 사실 저는 딱 요 정도가 좋아서 요만큼만 익힙니다. 네. 근데 방송에서는 조금 채소랑 같이 무쳐야 되니까 요거보다 조금 더 많이 익혀 놓을게요. 네. 우리가 직화를 좋아해서 직화고기 많이 먹는데 저렇게 먹는 게 더 건강에는. 네, 사실은 이렇게 잡수셔야 훨씬 더 맛있어요. 네.
향 왔다. 향 왔어요. 향 왔어. 지금 딱 왔죠? 아. 아까부터 왔어요, 향. 아, 정말. 근데 저렇게 먹으면 스테이크 한 덩어리 먹는 것보다 더 많이 먹는 그렇죠. 거 더 많이 먹고. 그러네. 예. 자, 이렇게 해서 다 익혀졌어요. 네. 그랬으면 일단 불을 끄세요. 불을 끄고 저는 지금부터 뭐 할 거냐면 여기에다가 이제 양념을 할 거예요. 고춧가루에다가요. 그다음에 간장. 그다음에 다진 마늘. 네. 요 맛술 조금 넣을 거예요. 맛술. 고기태랑 네. 비슷하게 들어가네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요거 물엿이에요. 물엿이니까 잘 안 떨어지니까 이렇게 해서 물엿을 자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약간의 채소는 초무침이 있는 게 좋죠. 약간의 식초를 좀 넣어주세요. 아. 요거 이렇게 버무려줘요. 그러면 이제 살짝. 요것만 먹어도 맛있어요. 아, 그럼요. 요것만 먹어도 굉장히 맛있는데 여기에다 우리를 뭐 할 거냐 하면 또 뭐가 들어가요? 설마. 고기? 아, 아. 고기를 넣을 거예요. 아, 저렇게. 어머. 채소도 듬뿍 먹는 거야. 네. 이렇게 해서 요거 버무려 주세요. 이렇게. 안 뜨거우세요? 하려고 그러죠? 네. 뜨거워요. 뜨거워요. 자, 대신에 요거는요, 고기를 굽고 나서 상해내기 바로 직전에 이렇게 하셔야 돼요. 네. 그래야 요게 사그러들지 않고 채소가 그대로 살아있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넣을 게 고추. 그다음에 청양고추 넣고요. 그다음에 참기름을 일단 이렇게 좀 둘러주세요. 맨 마지막에. 그리고 통깨를 넣어. 아우, 깨까지. 끝났어. 진짜 맛있겠다. 그리고 소금은 살짝 이렇게 한 꼬집 정도만. 왜냐하면 우리가 고기에도 간이 되어 있고 채소에도 간이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버무리기만 하면 되거든요. 네. 요거 이제 다 끝났어요. 그랬으면 접시에다가 네. 요걸 이렇게 나란히 담으세요. 네. 그 남김없이 그 세 접시에 다 담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고기 위에다가 네.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요 고기랑 잡수셔야지 요게 맛있는 거예요. 네. 아셨죠? 이렇게. 아우, 야. 이렇게 소고기 채소 무침이에요. 이거. 그쵸. 어우, 가끔가다 댁에서 이렇게 한 번씩 좀 해주셔야 요게 그래야 맛있어요. 맛이 없을 수가 없지, 저거. 그쵸. 그렇고 네. 소고기는 저기 구워 먹을 줄만 알지 이렇게 무침으로 또. 야, 많이 좀 올려주세요. 예. 아, 자꾸 많다고 하니까 우리 철규 씨는 이만큼.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고기랑 오이랑 이 꽃상추 같이 먹어야죠. 네, 네. 그래야 맛있어요. 어떠세요? 역시 기대 이상입니다. 그쵸? 너무 맛있죠? 그 새콤한 맛이 있거든요. 그쵸? 고기랑 너무 잘 어울려. 근데 그 고기가 새콤한 맛 때문에 훨씬 더 맛있어요. 씹을수록 맛이 나네. 네. 진짜 새콤한 맛이 올라오면서 그쵸? 또 육즙 나오면서 그 느낌도 있고. 와. 진짜 맛있다. 고기는 뭐 언제나 옳습니다. 이거 또 먹어봐야죠. 사실 저희가 뭐 맛 평가를 매번 이렇게 네. 하지만 이거 말이 필요 없어요. 좋네. 근데 오이가 들어가니까 저 오이 들어갈 때는 안 먹어봤는데 오이 들어가는 이 맛이 또 다르네요. 그렇죠. 네. 보통 이제 오이는 우리가 소고기 무침에 같이 많이 안 하는데요. 네. 그렇게 같이 무쳐서 잡수시면 훨씬 더 맛있어요. 고기하고 채소하고 같이 먹으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같이 먹을 수밖에 없는 거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게 꼭 잡수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잡수시면 사실은 탄수화물을 아주 약간만 잡수셔도 되니까 또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든든하게 또 잡수시는 게 좋습니다. 아 그리고 씹을 때마다 깻잎 향이 한 번씩 나거든요. 스쳐져. 그것도 딱. 너무 좋네요. 네. 그냥 상추만 넣는 것보다 맞아요. 깻잎을 꼭 같이 넣어야겠어요. 맞습니다. 와. 자, 그랬으면 이제 그거 잡수실 때 우리는 이제 뭘 하느냐? 바로 소고기 등심으로 만든 고추장찌개를 할 거예요. 예로부터 이제 고추장찌개는 고기가 들어가서 만들어진 고추장찌개는 굉장히 달큰하면서도 깊이가 있는 국물 맛이 아주 네. 특징이거든요. 요거는 얼마나 끓이느냐, 어떻게 끓이느냐에 따라서 맛이 좀 좌우가 됩니다. 제가 그러면 준비한 등심을 좀 먼저 준비를 할 건데요. 제가 왜 이 등심을 준비를 했냐면 사실 저는 고추장찌개에 양진머리, 치맛살 양진머리도 넣고요. 때로는 이렇게 등심도 준비하는데 약간의 지방분이 있어야 훨씬 더
고추장찌개가 맛있습니다. 근데 나는 지방분이 있는 게 전혀 싫다고 하시는 분들은 지방분이 없는 부위, 뭐 홍두깨살, 네. 오둔살 요거 준비하셔도 좋고요. 네. 또 뭐니 해도 고추장찌개는 지방분이 좀 있어야 돼 하시는 분들은 치맛살 양지 또는 이렇게 등심, 이런 거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살치살, 채끝살 좋긴 하나 그거는 구워 드시는 게 훨씬 더 좋고요. 찌개에는 너무 지방분이 많으니까 그것도 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등심을 이렇게 준비를 해놓으셨으면 이 등심을 그냥 나긋나긋하게 썰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거는 칼집을 안 넣어도 되나요? 요건 이제부터 칼집 넣을 거예요. 이렇게. 소고기 고추장찌개는 또 처음이라. 그래요? 전 돼지고기로 많이 이제 어. 식당 가면 많이가 전복을 그러셨구나. 했었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요 안쪽에 있는 지방 있잖아요. 요거는 조금 떼어내세요. 너무 두꺼우니까. 그냥 우리가 돼지고기에 된장찌개는 소고기 넣고 네. 저렇게 할 땐 돼지고기 넣거든요. 맞아. 근데 저는 오늘 고추장찌개에 이렇게 등심을 넣습니다. 국물이 굉장히 달달하면서도 감칠맛이 굉장히 커요. 맛이 없을 수 없어요. 네, 깊이도 있고. 네. 자, 이렇게 다 됐으면 이 고기를 이렇게 썬 다음에 제가 왜 일일이 썬 고기로 안 하고 이렇게 직접 써냐 하면은요, 이렇게 써는 손맛이 좀 달라요. 칼맛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걸 이렇게 자근자근 두드려서 살짝 연육을 조금 시켜주세요. 그래야 고기가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이렇게. 자, 그랬으면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밑간을 해야 되는데요. 어떤 밑간을 하느냐? 제가 분명히 고추장찌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고추장을 넣고 밑간을 합니다. 고추장 밑간이 네. 또 기억해야 될 포인트는. 그렇죠. 고추장 밑간을 하는데 여기 보시면 고추장 있어요. 고추장으로 먼저 밑간을 해주고요. 여기에서 이제 맛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그리고 국간장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다진 마늘 넣습니다. 다진 마늘. 그리고 약간의 단맛이 있으면 좋으니까 매실청도 조금 넣어주세요. 요거를 조물조물 묻혀요. 이렇게 넣고. 그럼 찌개가 딱 끓었을 때 네. 고기랑 찌개가 겉도는 느낌이 없을 것 그렇죠. 같아요. 딱 이렇게 이제 묻혀주세요. 자, 그랬으면 요 묻힌 거 이제 옆에다 놓고 우리는 뭘 하느냐? 바로 여기에 들어가는 채소들을 이제 손질을 하면 되는데 채소들 손질하기 전에 불을 조금 이렇게 켜놓으세요. 약한 불로 이렇게 네. 조금 조절을 해놓고요. 제가 오늘 특별히 이 배추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고추장찌개에 들어가는 배추가 얼마나 달큰하고 맛있는지는 잡숴 보면 아세요. 그럼 이제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배추를 이제 써는 법도 아는데 써는 법은 이렇게 뉘어갖고 면을 조금 배추 안에서 있는 시원한 맛을 많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뉘어서 좀 썰어주세요. 이렇게. 전골에 넣을 때 저렇게 하더라고요. 맞아요. 중국 음식은 거의 다 이렇게 하죠. 네, 배추 네. 많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해서 썰어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집에는 무가 좀 있는데 그러면 무도 납작납작하게 썰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뭘 준비하느냐? 저는 고추장찌개에는 요 채소는 꼭 들어가야 돼요. 바로 애호박이에요. 애호박 맞아요. 애호박에 이 달큰한 맛이 있기 때문에 요건 꼭 들어가 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양파도 이렇게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양파도. 근데 요게 하나 특징이에요. 요거 뭐냐? 바로 불린 미역이에요. 미역이요? 미역을 충분하게 물에다 불려서 먹기 좋은 크기로 이렇게 썰어주세요. 그러면 이 미역이 어떤 맛을 내느냐? 고추장찌개 하니까 많은 분들이 소고기 넣고 고추장찌개 하면 굉장히 텁텁할 것 같아요 하잖아요. 요 미역 때문에 텁텁한 맛이 1도 안 나요. 그래요? 굉장히 시원해요. 그래서 이 미역을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이제 볶아볼까요? 일단 불을 세게 달궈놨잖아요. 불을 세게 달궈놨으면 여기에다가 넣어야 될 게 있어요. 바로 고기를 먼저 넣은 다음에 먼저 볶아주세요. 네, 식용유를 넣어주세요.
참기름. 참기름. 참기름을 넣고 여기에다가 양파하고 그다음에 미역하고 미역을 받쳐서 배추까지 넣고 요걸 볶으세요. 야. 향이 나죠? 네. 요것만 볶아 먹어도 맛있어요. 그렇겠어요. 요것만 볶아 먹어도 맛있는데 저희는 오늘 주제가 찌개니까 고추장 찌개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제가 지금 요리는 한 가지 알려드렸는데 나오는 메뉴는 두 가지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물만 안 볶고 볶으면 바로 고기, 고추장, 배추볶음이 되는 거죠. 네. 요거 그냥 반찬으로 드셔도 괜찮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걸 또 달달달 볶아주세요. 볶기 전에 저 냄비도 데워 넣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데펴놔야 고기가 빨리 익혀져요. 그리고 고기에 핏물이 조금 있는 상태에서 물을 붓잖아요. 그러면 잡내가 올라올 수 있어요. 잡내 제거에 되도록이면 좋구나. 많이 볶아주시는 게 좋아요. 네. 제가 생방송이다 보니까 멀티가 돼야 돼요. 여기도 쳐다봤다 저기도 쳐다봤다. 워낙에 멀티시잖아요. 네, 뭐.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지금 고기가 좀 익혀지고 있죠? 네. 보세요. 그쵸? 고기가 지금 익혀지는 거 보이세요? 네네. 보이시죠? 네, 자, 맛있게 그랬으면 익어가고 있어요.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넣어야 될 게 있어요. 바로 뭐냐? 쌀뜨물입니다. 쌀뜨물 그동안에 좀 안 나왔었잖아요. 네. 오늘 좀 나왔어요. 오랜만이에요, 쌀뜨물. 오랜만이에요. 고추장찌개에는 맹물보다 다시마 우린물보다 쌀뜨물이 좋아요. 왜냐하면 이게 쌀 전분이 녹아져 있는 맛이기 때문에 훨씬 더 고추장찌개의 맛의 깊이를 있게 해요. 이거를 부어주세요, 이렇게. 갑자기 조용하면서 조용해졌네요. 2차전 들어간다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이것도 마차 부어주세요. 만약 집에 저는 선생님 쌀뜨물 없는데 하면 쌀가루 조금 넣고 해도 될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요, 쌀뜨물 없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습식 쌀가루가 있고 건식 쌀가루가 있어요. 건식 쌀가루는 마른 가루이기 때문에 마트에서 팔아요. 실온에 놓고. 근데 습식 쌀가루는 방앗간에서 금방 빻아놓은 쌀가루거든요. 요거는 만약에 구입하시면 냉동실에 넣어놓고 쓰셔야 되고요. 건식 쌀가루는 그냥 실온에 놓고 쓰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물에 잘 풀리기 위해서 습식 쌀가루 쓰고 훨씬 더 감칠맛을 내기 때문에 습식을 씁니다. 그건 여러분들 선택이에요. 두 가지 다 쓰셔도 괜찮아요. 자, 요렇게 지금 우리가 미역하고 양파하고 배추하고 고기를 지금 붓고 끓여놨어요. 그렇죠? 한번 볶은 다음에 쌀뜨물을 넣고 끓였어요. 여기에다가 뭘 넣느냐? 마지막에 요거 넣으세요. 애호박 마지막에 넣네요. 네. 지금부터 이제 넣고 끓이면 되는 거예요. 자, 끓이는데 여기에다 이제 양념을 하고 끓여야 되겠죠. 국간장을 2큰술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고춧가루를 넣어주세요. 그러면 색깔이 훨씬 더 빨갛게 되겠죠. 네. 그러면 분명히 고추장찌개인데 왜 아까 고추장 한 큰술 또는 한 큰술 반밖에 안 넣고 지금 왜 또 고추장 안 넣습니까?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고추장찌개라 할지라도 고추장을 계속 넣잖아요. 맛이 텁텁해요. 그래서 시원하게 드시려면 고추장과 고춧가루를 섞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집어넣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다진 마늘 넣었어요. 그리고 다진 마늘도 넣었어요. 다진 파, 다진 마늘. 그리고 아까 고기를 넣었으니까 맛술을 조금 넣어서 이걸 이제 한 스푼 끓일 거예요. 그래서 보글보글 끓여주세요. 자, 보글보글 끓이면 지금부터 뚜껑을 덮을까요? 안 덮을까요? 덮어야 되지 않아요? 이젠 덮어야 돼요. 왜? 왜냐하면 처음부터 아까 볶으면서 했잖아요. 고기 냄새는 이제 날아갔어요. 맞아. 그러니까 덮고 5분 정도 센 불, 35분 정도는 약한 불에서 은근하게 끓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요렇게 됩니다. 와우. 너무 시원하겠죠? 자, 여기에다가 이제 준비한 거 넣으시면 돼요. 바로 뭐? 두부를 넣으세요. 두부. 두부 넣어서 바글바글 끓여주시고요.
고추장찌개는 오래 끓이면 맛있어요. 그렇죠. 요거는 달큰하게 끓여야 맛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뭘 넣느냐 바로 홍고추도 넣어주세요. 자, 그러면 간은 뭘로 맞추느냐 바로 소금으로 맞추는데요. 소금으로 맞출 때는 왜 소금으로 맞추냐 하면 우리가 고추장, 고춧가루를 다 넣고 아까 국간장도 넣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소금으로 맞춰서 간 맞춤을 딱 하는 게 좋은데 제가 간 맞춤에 또 여왕이잖아요. 딱 세 꼬집만 넣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세 꼬집이면은 2분의 1 작은 술 정도 돼요. 요렇게 하셔야 고추장찌개가 정말 달큰하면서도 깊이가 있고 국물 자체가 아주 맛스러워. 네. 자, 한번 드려볼까요? 네. 기대됩니다. 우리 또 간맞춤의 여왕님께서 끓여주시는. 소고기 채소 무침 너무 맛있었거든요. 네. 지금 소고기 고추장찌개가 기대가 되는데 사실 고추장찌개는 돼지고기 넣어서 했었는데 소고기는 아마 고추장찌개가 어떤 조금 많이들 안 하실 거예요. 근데 요것도 지금 이렇게 환절기에 아침 저녁 온도차 클 때 잡수시면 아주 좋습니다. 밥을 남겨뒀어요. 네. 이제 아, 그럼. 네, 밥 남겨 같이 먹어야 돼서 또 찌개와 먹어줘야죠. 그렇죠. 야, 드디어 왔습니다. 드디어 왔어요. 맞습니다. 아, 이거 한참 끓이신 것 같은데요, 선생님? 네, 한참 끓였습니다. 네. 밥이랑 말아서 한번 잡숴 보세요. 아유, 좋다. 응? 쌀쌀한 계절에 딱이네요. 그렇죠. 우리 아침 저녁으로는 조금 많이 춥잖아요. 요럴 때 잡수시면 뜨끈뜨끈하게 아주 몸에서 뜨거운 열기가 훅 올라오죠. 그러니까 날씨하고 딱 맞네요. 맞아요. 근데 저는 그 고추장찌개 특유의 그 텁텁함 때문에 자주 먹진 않거든요. 네. 근데 깊고 달큰한 맛은 살아있는데 텁텁함은 그냥 거의 아예 없다고 이게 봐야 될 미역 것 때문에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미역 아니 때문에. 미역 네. 때문에도 너무 그렇지만 제가 양념을 할 때 고추장은 소고기에 해서 볶았고요. 그다음에 고춧가루는 나중에 국물에다가 넣었으니까 지금 텁텁할 리가 없는 찌개예요. 그래서 굉장히 맛이 달면서 깊고 감칠맛이 많이 나죠. 아니 설탕을 한 번도 넣은 적이 없는데 저 설탕 안 넣는데요. 야, 이게 어디서 나는 단맛이지? 배추하고 애호박. 애호박. 그리고 시원한 맛은 지금 미역에서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찌개를 끓이실 때는 이렇게 궁합 맞는 재료들을 조금 혼합해서 끓이시면 훨씬 더 맛이 업그레이드 있는 찌개를 드실 수가 있어요. 와, 진짜 맛있는데요? 그렇죠? 몸이 사르르 녹네요. 아, 좋아요. 특히 오늘 아침 새벽에 나오려면 이른 시간이니까 좀 춥잖아요. 네, 이럴 쌀쌀하죠. 때 굉장히 한 그릇 드시면 든든하게 아침을 이겨내실 수가 있죠. 네. 야, 이게 완전 깊은 맛이 살아있어서 이게 딱 먹는 순간 야, 이 소리가 네. 저도 나와요. 아, 진짜 미역국이 맛있네요. 확실히 깔끔하네. 오. 네. 레시피 봐야 된답니다. 네, 아, 벌써요? 네, 레시피 보고 오겠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보양식 소고기 요리, 소고기로 만들어 볼 오늘의 요리는 소고기 채소 무침과 소고기 고추장 찌개입니다. 먼저 소고기 채소 무침부터 만들어 볼까요? 소고기 갈비살을 5cm 길이로 썰고 칼집을 넣고요. 진간장, 다진 마늘, 매실청, 청주를 묻혀 10분간 연육합니다. 팬을 뜨겁게 달군 후 갈비살을 올려 알맞게 구워주고요. 볼에 고춧가루와 진간장, 다진 마늘, 맛술, 물엿, 식초를 잘 섞어 양념을 만듭니다. 양념에 채소를 버무린 후 갈비살을 넣고 참기름과 통깨를 넣고요. 모자라는 간은 소금으로 맞춰주면 소고기 채소 무침 완성입니다. 이제 소고기 고추장찌개도 만들어 볼까요? 소고기 등심은 손가락 굵기로 3에서 4cm 길이로 썰고요. 등심은 칼등으로 두드리고 고추장과 진간장, 다진 마늘, 매실청에 밑간합니다. 양념한 쇠고기, 양파, 미역, 배춧잎에 참기름을 두르고 고춧가루와 다진 파, 다진 마늘을 넣어 볶아주세요. 고기가 반 정도 익으면 쌀뜨물을 붓고 국간장, 맛술, 애호박을 넣고 끓입니다. 마지막으로 두부를 넣고 붉은 고추를 올린 후 소금 간하면 소고기 고추장찌개 완성입니다. 환절기 몸보신에 좋은 소고기 요리 꼭 한번 만들어 보세요.
네, 소고기 채소 무침과 소고기 고추장 찌개의 만남이었습니다. 야, 이 계절에 정말 좋은데요. 네, 뭐 말이 필요 없습니다. 네. 일단 그냥 해서 한번 드셔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야, 다음 주도 기대돼요. 다음 주는요. 갓, 무, 북어를 가지고요. 늦가을 한상 차림을 제가 해드릴 예정인데요. 어떤 메뉴인지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갓, 무, 북어. 북어. 어떤 조합이 탄생될지. 늦가을 한상 요리. 한상. 야, 기대됩니다. 다음 주 기대해보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디자인 전시회 디자인 코리아 2023이 11월 5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 D홀에서 열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더 나은 세상을 위한 디자인 솔루션, 점, 선, 원이라는 주제로 펼쳐지는데요. 생활 속 디자인부터 디자인 기술, 디자인 트렌드까지 알차게 담아 디자인 산업의 미래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주제 전시관에서는 AI와 빅데이터 기술이 적용된 디지털 디자인,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디자인,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친환경 디자인을 선보이고요. 국제 컨퍼런스에서는 국내외 최고의 디자인 전문가들이 연사로 참석해 디자인 산업의 미래와 발전 방향 등을 제시합니다. 이 외에도 대한민국 디자인 대상, 디자이너 명예의 전당 헌액식 등의 다채로운 부대 행사가 준비되어 풍성한 볼거리를 선사할 예정입니다. 날이 뿌옇고 미세먼지 있고 이러면 네. 마스크를 좀 써야 되는데 예전에 하도 마스크를 쓰고 다녀가지고 안 써져요. 안 써지죠. 네. 근데 마스크 쓰는 게 사실 뭐 감기도 그렇고요. 미세먼지도 건강에는 훨씬 맞아요, 좋잖아요. 맞아요. 오늘 마스크 꼭 착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